안녕하세요. 쌀사남 구독자 여러분.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회사를 다니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요. 이 10년 사이에 있었던 아주 특별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 우수한 학생은 아니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무난히 졸업하고 대학도 무난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대학교에서도 무난한 성적을 받았고 회사도 크지 않은 적당한 중소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성격 자체가 조용조용하고 남과 저를 비교하는 경우도 없다 보니 저와 달리 뛰어나고 그럴싸한 성적을 내는 사람과 경쟁할 일도 없었죠. 명예욕도 없어서 리더나 앞서 나가려는 사람들을 뒤에서 받쳐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가끔 이렇게 해도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생기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이렇게 조용히 지내는 게 오히려 나을 때도 있겠더라고요. 내 할 일을 잘하고 있으니 책 잡힐 일도 없고 나서서 사람들을 이끌지도 않으니 실수할 일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저를 오래 보았던 상사 중 한 분이 너는 좀 욕심을 낼 필요가 있다.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랑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건 다르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해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저를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것에 놀란 건 둘째치고 제가 별다른 의욕 없이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들켰다는 것에 은근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저는 제가 사실은 뭐든지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잘해내고 싶으니 완벽하지 않을 바에야 시작조차 하지 않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후로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동안 제가 뒤에서 밀어주었던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팀원들과 함께 회의도 하고 사업 제안서도 쓰고 나중에는 팀장이 되어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성과가 잘 나오니 회사의 인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만큼 그 책임이 성가시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간과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서지도 않고 하라는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던 시절에 보았던 일이 남 일이라고만 생각해서 신경 써본 적도 없던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이죠. 제가 팀장으로 일을 하던 중 다른 회사에서 꽤 이름을 날렸다는 또 다른 팀장이 저희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일적으로 저와 겹치는 것은 없는지라 오고 가며 인사만 했을 뿐 별다른 친분도 접점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그 팀장과의 갈등이 생긴 건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이유였죠. 바로 남자 때문이었어요. 저에게는 헌칠한 입사 동기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많았어요. 신입으로 들어온 거였지만 사회생활이 처음이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직종을 바꾼 거였기 때문에 저희 회사 신입으로 들어온 거였을 뿐이죠.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것이지만 동기가 직종을 바꾼 건 전 직장에서 여자들의 추파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초 직장이었기 때문에 여자의 비율이 많았던 건 알겠지만 그 사람들이 추파를 너무 많이 던졌다는 이유가 직종을 옮길 정도일까 의아했었어요. 그런데 동기가 업무에 본격적으로 투입되자 저는 동기가 직종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회사에 있는 모든 여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거든요. 간혹 질투심이 심한 남직원이 일부러 망신을 주거나 놀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회사 분위기 때문인지 그런 일이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부서 여직원들 때문에 동기가 부서를 바꾸는 경우가 생기기는 했어요. 보통 피해를 주는 사람이 피하는 게 맞긴 하지만 동기가 원했던 일이었습니다. 바꾼 부서는 남직원들의 수가 훨씬 많았거든요. 이래서인지 동기는 여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는 않았어요. 잘 지내는 여직원도 저밖에 없었죠. 상사의 말을 듣고
일을 열심히 하기 전까지 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받게 대상이었기 때문에 동기와 밥을 먹거나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도 주목받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하니 동기와의 만남이 눈치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애초에 자주 만나는 사이도 아니었을 뿐더러 가끔 야근하는 날이 겹치면 저녁이나 같이 먹는 게 다였는데 온갖 소문이 돌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직을 해온 다른 팀장이 나서면서 이것은 그냥 지나는 소문에 그치지 않았어요. 어느 날부터 제가 지나갈 때마다 여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진 않았지만 분명 저를 두고 하는 말들이었겠죠. 시간이 지나니 업무 협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기일이 밀리게 되고 저는 상사에게 매일같이 깨졌죠. 업무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해봤자 그건 팀장의 역량 부족이다 라는 말이 돌아올 것이 뻔했기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팀장직을 박탈당했고 한동안 우울감에 빠져 살았어요.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편하게 살 수 있었던 회사 생활을 포기했는데 열심히 살았음에 대한 대가가 이런 불명예라니 억울하고 한스러워서 잠이 안 오더군요. 게다가 이렇게 된 게 고작 남자 직원과의 스캔들 때문이었다는 사실 또한 매우 불쾌했습니다. 정말 둘 사이에 뭔가가 있었다면 모릅니다. 저는 사람들의 입에 나쁘끄러운 말로 오르내릴 짓을 동기와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지내는 동안 이직을 해온 팀장은 회사의 인정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회사 내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직하자마자 한 게 여직원들 사이에 자리 잡는 것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를 두고 도는 소문과 그 외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입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알고는 자괴감에 빠지게 되었죠. 무엇보다 악질적인 소문을 퍼뜨린 이유가 동기에게 추파를 던졌는데 거절당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회사 생활이라는 건, 사회생활이라는 건 제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어요. 저는 이때부터 회사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 긴 이야기이고 자극적인 내용이 많아 전부 포함하지는 못했지만 저와 스캔들이 났던 동기는 결국 부모님이 계신 시골로 돌아가 농사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사는지 차마 알아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도망칠 곳이 없었기 때문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별의 별일을 다 겪었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숨죽이며 살았어요. 시키는 일만 했고 해야 하는 일이 보여도 시키지 않으면 안 했습니다. 딱히 일 잘하는 직원이라 칭찬받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다른 직원들과도 사이좋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는 당연한 일이죠. 저는 혼자가 되었고 회사에서는 그래도 일은 하라는 대로 잘하니 데리고 있는 직원, 자르고 다른 괜찮은 직원 뽑기는 귀찮으니 가만히 두는 직원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당시에 저는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저는 저를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소개하지만 저에겐 아픈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이것이 특별히 안타까운 일은 아니라 생각해서 늘 스스로를 평범하다 여겨왔지만 그 당시에는 아픈 어머니를 모시느라 회사도 그만두지 못하는 제 상황에 억울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형제도 없었고 사람에게 치이다 보니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고 매일 보는 회사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하니 외로움이 커졌겠죠. 저 스스로 만든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 정도로 이전 회사에서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회사 생활을 포기하거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 숨어버리지 않은 이유는 순전히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제 기억이 시작된 순간부터 편찮으셨던 제 어머니는 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거든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들도 없었고 원래 몸이 약했던 어머니를 평생 책임지겠다며 어머니와 결혼했던 아버지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저는 낳아준 부모에 대한 책임감으로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으신 뒤에 몸이 더 상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로 생긴 책임감이었어요. 여기까지 적고 나니 그리 평범한 인생은 아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이런 책임감 혹은 짐이 하나쯤은 있다는 제 생각은 여전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긴 문장을 말하는 것도 어려워서 단 한 번도 저에게 힘들지 않냐 물어본 적 없던 어머니마저 저에게 힘들지 않냐 물으실 정도였으니까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힘들어 보인다, 너무 힘들면 쉬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후로 6개월 동안 고민하다 퇴사를 결정했어요. 퇴사를 하고 한 달 동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처음으로 마주한 외국의 풍경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었고 그곳에서 마주한 광활한 자연은 힘겹게 쥐고 있던 것들이 무색하게 느껴지도록 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들, 만난 사람들을 통해 얻은 에너지는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동안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더군요. 저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질문 공세를 하는 면접관들을 보고는 과하게 긴장해서 말을 더듬거나 말실수를 하여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길을 가다 사람을 만나면 여전히 위축됐고 길을 걸어가는데 귓속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나를 보며 하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연히 기약 없이 지나가는 시간 동안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퇴직금으로 받은 돈도 떨어져 가고 그동안 모아둔 돈은 어머니의 병원비로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장기 아르바이트는 사람을 대하는 문제 때문에 어려우니 단기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회사의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던 저는 그런 기회라도 온 것에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면접을 망쳤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면접장에 도착했습니다. 저 외에도 면접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와 달리 위축된 모습 없이 당당해 보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면접을 보기도 전에 기가 죽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는데 안색이 창백해서 입술은 하얗게 질렸고 식은땀을 흘려서 그런지 가뜩이나 미숙한 화장이 더 지저분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뽑고 싶지 않겠더라고요. 급한 대로 휴지를 뜯어다 얼굴을 닦았습니다. 면접을 오는데 민낯이라니 얼토당토 않았지만 차라리 민낯인 게 나을 정도로 제 상태는 엉망이었어요. 또 하필이면 립스틱을 가져오지 않아서 허옇게 질린 입술을 어찌할 방도가 없겠더군요. 밖에 나가서 립스틱을 빌릴 용기는 없어서 입술이 빨개지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대기실에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면접관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마친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제 모습이 면접관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상상이 돼서 무슨 질문을 하는지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어버버하며 제대로 된 대답도 하지 않고 있자 질문을 하던 면접관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려 몸을 움츠리고 말았죠. 면접관은 이만 됐으니 나가보라며 차가운 축객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겨우 서서는 꾸벅 인사를 했어요. 몸을 돌려 나가려던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면접을 지켜만 보던 한 면접관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었고 한마디도 하지 않아서 가장 말단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한마디를 하자 면접장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면접을 제대로 망친 저를 왜 불러 세운 건지 의아한 마음으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업무 능력에 대한 이야기는 됐고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건지 다시 이야기해 볼래요?
저는 준비해온 교과서 같은 답을 했습니다. 부드럽게 웃고 있는 면접관의 눈을 보니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렸는지 더듬거려도 대답은 할 수 있겠더군요. 어, 저는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사의 성장을 통해 개개인의 자아 실현을 하고자. 면접관은 제 말을 자르고는 다시 한번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대답 말고 진짜 입사하려는 이유를 이야기해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드럽게만 보였던 면접관의 눈이 저를 꿰뚫어보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면접관의 눈에 들 수 있는지 머리를 팽글팽글 돌렸어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본 면접 전부를 망쳐서 이 회사 면접까지 보게 됐습니다. 처음 다니던 회사에서는 남자 직원이랑 얽혀서 퇴사하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대인 기피증이 생겨서 이직한 회사에서도 적응 못하고 그만뒀습니다. 사실 회사 같은 거 다니고 싶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아픈 어머니가 계십니다. 회사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머니를 돌봐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녀야 하는 곳이에요. 이 회사를 발전시키거나 자아 실현을 한다는 생각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저 먹고 살려니까 다니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을 하겠어요? 저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면접을 마쳤습니다. 당연히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면접장에서 제대로 된 대답도 못한 사람을 회사가 왜 뽑겠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근을 하라는 것이었죠. 얼떨떨한 기분으로 회사에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첫 출근이지. 저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할 참이었어요. 직원이 안내하는 방으로 들어가니 면접장에서 나가려던 저를 돌려세운 그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부드러운 눈으로 웃고 있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니 면접관은 자리를 안내해 주었고, 이내 다른 직원이 들어와 계약서를 들고 이것저것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일이 진행되자 그대로 끌려다니던 저는 간신히 말을 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합격자 선정하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말고 다른 분한테 연락하셔야 하는데. 숨을 몰아쉬며 이 이야기를 하자 방 안에는 이상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를 제외한 두 사람의 표정을 보았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속마음이 쓰여있는 듯 했어요. 직원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걸로 실수할 리가 없죠. 착오가 아니에요.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면접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면접관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진짜예요. 그날의 합격자는 정해졌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꿈을 꾸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면접관은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느꼈는지 먼저 말을 꺼내 주었습니다. 왜 붙었나 싶죠? 면접장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얼타다가 나왔는데 붙었으니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 면접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사람의 가능성을 봅니다. 가능성? 나에게서 가능성을 봤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며 생각이 더욱 복잡해졌을 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것 좀 확인을. 저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과 제 앞에 있는 면접관을 번갈아 보았어요. 면접관은 호탕하게 웃으면서 미안해요. 제가 이 회사 대표입니다. 라고 말했죠. 저는 이후 대표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했던 내용, 나에게서 보았다는 가능성이 대체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은 사실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어요. 단순히 사람 보는 눈이 좋아서라는 말에 설득되기에는 면접장에서 제가 보여준 모습이 최악의 최악이었거든요. 제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듯 굴자 대표님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내가 현주 씨를 본 적이 있어요.
네? 얼마 전에는 백수였고, 이전에는 회사와 집 밖에는 다닌 적이 없으며, 그 회사에서는 잠깐 팀장을 맡으며 일했던 경험뿐인 저를 한 회사의 대표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저를 기억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이시죠? 대표님은 자신이 왜 거짓말을 치겠냐며 말을 이어가셨어요. H테크에서 일했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거기랑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현주 씨를 봤어요. 여전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팀장이기는 했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만한 위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대표님을 봤을 리가 없었어요. 잘 진행되는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의사소통이 안 되더군요. 척하면 척이었는데 이젠 내가 무슨 의도로 말하는지 풀어서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했어요. 혹시나 해서 담당자가 바뀌었냐고 하니 역시나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무슨 이유로 그만뒀는지는 내가 알 방법도 없으니 이유가 있으려니 하면서 새로운 담당자랑 합을 맞춰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진행을 해도 일에 진척이 없길래 결국 위약금 물고 계약 파기했습니다. 대표님이 하는 말은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H테크에서 일하던 당시에 저에게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저는 당시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물었고 대표님이 말씀하시던 계약건이 제가 참여했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러했어요. 그때는 제가 남자 직원과 얽혀서 이상한 소문에 힘들어하던 때였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던 팀원들이 제대로 된 협조를 해주지 않자 일에 진척이 없다고 생각했던 상사가 제 팀을 해체시켰고 저와 일하던 팀원들은 새로 왔던 그 팀장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일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으니 저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인수인계라도 제대로 하려고 3일 동안 밤을 새워서 인수인계 자료를 준비했지만 새로 일을 맡게 된 팀장은 제 인수인계를 따르지 않았어요. 제 능력을 못 믿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사생활이 지저분한 사람과는 말도 섞기 싫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사실 계약처와 일을 하면서 중간에 담당자를 바꾼다는 건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않는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던 순진한 저는 인수인계 자료를 기어코 다른 팀장의 팀원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저처럼 지저분한 사람의 것은 꼴도 보기 싫고 믿음직하지도 않다고 말하던 팀장이 제 인수인계 자료를 업무에 투입된 뒤 자기가 스스로 정리한 척한 건 그 이후의 일이죠. 저는 바보 같게도 그런 모습을 보고 참았습니다. 제가 애착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야근까지 하며 주말에도 하던 일을 이런 식으로 어그러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퇴사를 결정하는 순간까지도 팀장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기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표님이 저를 보신 건 제가 회사 퇴사를 하는 날이었다고 해요. 한 눈치 없는 직원이 대표님에게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 직원이 바뀌기 전 담당자가 저기 지나간다며 회사 밖으로 나서는 저를 지목했던 것이죠. 저는 의아해하며 대표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잠깐 보셨던 거일 텐데요. 대표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나는 일 잘하는 사람은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현주 씨는 많이 보진 못했지만 현주 씨의 일처리는 이미 많이 봐왔잖아요. 직급이 높은 것도 아니고 의사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한 사람의 부재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는 건 나한테도 충격이었어요. 직원 한 명을 세워놓고 대부분의 일을 맡겼던 회사에 대한 실망감도 컸고 그래서 계약을 취소한 겁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대표님은 사람 보는 눈이 탁월한 분이셨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모두 자신이 뽑힌 것을 의아해하며 입사했지만 대표님 아래에서 일하며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고 그에 따라 능력을 키워온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때문인지 직원들의 애사심도 대단했고 대표님의 말은 직원들에게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의 대표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죠.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저는 첫 출근 날임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에게 그동안 제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구구절절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이야기를 두 번밖에 만나보지 못한, 그것도 새로 취직한 회사의 대표에게 말할 것이라고 그 누가 알았을까요? 대표님과 대화하는 동안 감정이 올라와 결국은 꺽꺽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 밖에도 제 울음소리가 들렸겠죠. 그러나 누구도 이 일을 문제 삼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며 떠들지 않았습니다. 새로 다니게 된 회사는 이전의 회사와 달랐습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첫 만남부터 다짜고짜 반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표님마저 말단 직원에게 존대를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요즘 회사들이 추구하는 수평적인 분위기라고 하긴 어렵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임은 확실했습니다. 대표님과의 면담과 계약서 작성 후 일주일 뒤에 출근했을 때만 해도 저는 여전히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저에게 이목이 집중되면 말을 떠듬으며 간단한 대화조차 하지 않아서 직원들 사이에 섞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료들과 상사들은 말단 직원으로 들어온 제 의견도 진지하게 들어주고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었습니다. 직전 직장에서 무슨 말만 하면 무시당했고 첫 직장의 마지막은 공공의적으로 끝났기에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회사 생활이 하루 이틀, 한 달, 석 달로 늘어나자 저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힘들지만 사람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기 위해 노력했고, 직원들과 섞이기 위해 출근 전날부터 출근하면 직원들과 나눌 대화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좀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한 것은 몇 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일을 꼽자면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그런 시간들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제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직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직원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 참, 현주 씨 입사한 지 1년 반 됐나? 그렇죠? 아니, 그동안 부모님 용돈조 얘기를 안 하길래 혹시 못 받고 있는 건 아니지? 저는 동료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용돈조라니? 그게 뭔가요? 저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의 머리 위로 물음표가 떠올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용돈조가 뭐냐니? 입사할 때 부모님 통장 사본 제출 안 했어? 저는 그제야 입사 당시 회사로부터 부모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걸 기억해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의아해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신없이 1년이 넘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완전히 까먹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게다가 어머니 명의의 통장을 제가 들여다볼 이유도 없었죠. 직원들은 제가 용돈조를 그동안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것인지 회사의 이야기에서 누락된 건 아닌지 확인해 보라더군요. 그런데 부모님의 용돈조가 누락된 건 아니었습니다. 편찮으신 어머니가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하셨을 리도 없으니 어머니마저도 그런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모르셨거든요. 어머니의 통장을 얼마나 오래 안 썼는지 그 통장을 찾는다고 온 집안을 뒤질 정도로 어머니에게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어머니 통장을 찾은 다음 날 회사에 가서 직원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집안 상황을 알리게 되었어요. 직원들은 모두 다 그런 사정이 있었냐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회사에서 부모님에게 제 이름으로 용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게 더욱더 놀라웠던 이유는 회사가 명절, 어버이날, 부모님 생신이 되면 제 이름으로 꽃바구니나 선물을 보내왔었기 때문이었어요. 명절뿐만 아니라 어버이날, 부모님 생신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쉬운 일이 아닌데 용돈까지 보내다니 다른 회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회사에서 용돈조가 나간다는 걸 티도 내지 않았던 건 더더욱 놀랄 일입니다. 제 월급에서 부모님 용돈을 제하고 드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 월급과 용돈은 따로였습니다. 제 월급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용돈으로 지급된 것이죠. 어머니 통장에 입금될 때도 제 이름으로 때에 따라 어머니에게 보내지는 꽃바구니에도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괜히 그곳에 회사 이름을 적거나 대표님의 이름을 넣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회사에서 일하면서 대표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대표님의 영향을 받은 회사의 분위기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이후에는 회사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었어요. 회사를 함께 이끌어가는 소중한 직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부모님 덕이다. 진짜 가족 같은 회사라면 가족의 부모까지 챙기는 게 마땅하다. 라는 대표님의 철학을 본받아 다른 동료들도 세심하게 챙기기도 했고요. 왜 다른 직원들이 저에게 그렇게 신경 써주고 배려해 주었는지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뼈를 묻겠다고 생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 다짐을 무너뜨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회사의 경영 악화였어요. 대표님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잠도 못 주무시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셨고 매일마다 쏟아지는 전화 세례에 직원들은 정신도 차리지 못했어요. 회사 상황이 악화되자 모든 직원들은 자발적 야근을 하며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써도 자금이 돌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월급도 받지 않으며 회사를 위해 일했지만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이 야근을 반복하고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일을 하자 대표님은 결국 회사 문을 닫아버리기까지 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일이니 저희는 각자 좋은 자리를 찾아가라면서요. 평생 동안 머물고 싶은 직장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던 대표님의 모습을 보며 직원들 모두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대표님이 처음 회사를 설립하셨을 때부터 함께하던 이사님이 대표님을 찾아가서 어떻게든 회사를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려왔지만 그뿐이었어요. 회사가 문을 닫고 덩그러니 남은 직원들. 저는 모두 흩어져 대표님의 말대로 좋은 자리를 찾아갈 줄 알았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은 아니었지만 수입도 크고 성장폭도 컸기 때문에 이 경력을 가지고 간다면 더 크고 좋은 회사에서도 받아줄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잠시 힘들다고 돌아서 버리면 그게 가족이냐 라면서요. 직원들은 대표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지금은 저렇게 무기력해 보이는 듯 해도 다시 일어나실 분이라며 확신에 차서 말하더군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벅찬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이런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몸으로 부딪히며 깨달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기다렸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회사에게 보답하기 위해서요. 현실적으로는 바로 다른 회사에 입사해서 돈을 버는 것이 맞았지만 사람이 의리가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쉬는 날에는 회사 동료들을 만났고 이번엔 대표님 뵀어요? 와 같은 이야기를 하며 회사가 다시 원상복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리를 맞대고 생각했습니다. 그중 가장 연차가 오래된 선배가 이사님에게 연락을 드렸고요. 그렇게 시간이 꽤 흘렀고 조금은 지쳤을 무렵 선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현주씨, 지금 당장 회사로 와요. 저는 옷도 제대로 차려입지 못하고 곧장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던 대표님이 많이 야윈 모습으로 서 계셨어요. 대표님은 항상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는 분이셨는데 그 미소가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라 생각하고 엉엉 울며 눈물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이사님이 껄껄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리시더군요. 하하, 현주 양이 많이 놀랐나 보네. 걱정하지 마. 아무 문제 없으니까.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준 선배는 문제가 다 해결돼서 우리 다시 일할 수 있다고 말하려는 찰나에 전화를 끊어버리잖아. 이 날씨에 그 차림으로 온 거야? 현주씨, 안 추워? 라고 저를 놀리는 식으로 말했죠.
얼마나 놀랬는지 저는 어린애처럼 또 울어버렸습니다. 저희는 텅텅 빈 예전 사무실에 둘러앉아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있자니 예전 생각도 나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이 현실이 되니 기쁘고 여러모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어떻게 된 것인지 한 직원이 대표님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은 대표님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회사에는 회사가 문을 닫기 얼마 전 입사한 막내 직원이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막내 직원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 미안하다며 따로 위로금까지 전해주셨다고 해요. 그렇게 모든 직원들을 정리한 뒤에는 자본을 끌어오기 위해 그동안 협력했던 회사들을 찾아가고 투자를 받기 위해 관련된 회사의 문은 모두 두드리고 다녔다고 했죠. 그런데 며칠 동안 밤을 새우며 최선을 다해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아주 의외의 인물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바로 막내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더 의외였던 건 막내 직원 옆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막내 직원은 하얗게 샌 머리를 가지런히 넘기고 단출한 한복을 차려입은 할아버지를 자신의 친할아버지라고 소개했죠. 막내 직원은 그렇다 쳐도 할아버지는 왜? 라는 의문이 생겼지만 어른을 밖에 세워둘 수는 없었기에 대표님은 빨간 딱지가 잔뜩 붙은 집으로 어쩔 수 없이 그분을 모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대표님의 집을 쑥 둘러보시더니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은가 보군요 라고 물었다죠.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람인데다가 같이 회사 생활을 한 지 오래되지 않아 그리 가깝지 않은 막내 직원의 할아버지가 갑자기 와서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할아버지의 목소리와 눈빛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고 해요. 그리고 직감했죠.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요. 대표님은 사람을 잘 보는 분이셨습니다. 역시 대표님의 생각대로 막내 직원의 할아버지는 보통 분이 아니셨어요. 막내 직원의 할아버지는 저희 회사에 아주 큰 돈을 투자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큰 돈을 투자받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표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대표님은 양심적으로 이 돈을 투자받아서 제대로 운영할 만한 상황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고 대표님을 믿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망한 회사의 대표를 말이죠. 배운 것 없는 놈이 사업한답시고 까불더니 결국 망했구나 라는 조롱을 듣던 대표님에게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대표님은 할아버지가 회사에 투자하는데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실제로 다른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는 바로 부모님에게 보내왔던 용돈조였어요. 막내 직원이 퇴사한 뒤 시간이 꽤 지났을 때 아주 우연히 막내 직원의 부모님이 자신의 회사로부터 용돈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할아버지가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에 흥미를 느낀 할아버지는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물으셨고 막내 직원은 자신이 처음 들어간 회사에 대해 아주 사소한 것까지 이야기했다고 했죠. 친구들은 못된 상사 만나서 매일같이 울며 회사를 다니는데 자기는 회사에 가는 게 행복했다고, 그런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 너무 속상하다는 말까지 덧붙이면서요. 할아버지는 이런 회사를 만든 대표님의 태도에 감동했던 것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부모까지 챙기는 경우가 어디 있냐며 아직 젊은 대표가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는 것이 너무나 기특하다고 투자를 결정하신 거였어요. 누군가는 무모하다고 할 수 있었지만 직원들을 이처럼 행복하게 만든 회사에 문제가 있을 리 없다는 할아버지의 결정은 적중했습니다. 회사에 자본이 돌기 시작하자 회사에는 활기가 돌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직원은 한창 회사가 힘들 때 월급을 받지 않고 일했던 기간의 급여를 모두 받게 되었어요. 또 시간이 흐르고 흘러 막내 직원의 할아버지는 투자금 회수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이익까지 두둑히 챙겨가셨습니다. 하지만 투자금 외의 금액을 다시 재투자하셨죠. 큰 위기를 넘은 회사는 이전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좀 더 탄탄한 경영을 위해 전문가를 투입했고 직원들 또한 회사를 위해 개인 역량을 키워갔어요.
시기를 잘 타서 회사의 매출이 굉장히 향상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간이 흐르고 대표님과 지방 출장을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현주 씨가 입사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저랑 출장까지 갈 정도가 됐네요. 그러게요, 대표님. 세월이 참 무섭네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하며 출장길을 가던 중 처음으로 대표님의 개인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에게는 두 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렸을 때부터 대표님이 두 동생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6살 된 동생과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막내를 책임지게 된 대표님은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해요. 당연히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었고 즐길 걸 제대로 즐기지도 못해서 대표님 또래의 사람들이 어린 시절 해보았던 놀이들의 규칙들도 모르신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쉬운 것은 배울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었는데 한때는 이것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하죠. 자격지심 덩어리로 살면서 남에게도 상처를 많이 주었고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굳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도 동생들을 보며 견뎠고 대표님의 동생들은 대표님이 누리지 못했던 유년 시절에 마땅히 거쳐야 하는 것들을 모두 누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는 대학 교수가, 셋째는 변호사가 되었다고 해요. 가족 이야기는 하지 않는 분이라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을 다 키워놓고 난 뒤에도 문제는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도 없이 자란 것도 모자라 못 배운 장남의 손에서 컸다는 게 동생들의 약점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대표님은 단 한 번도 남에게 부끄러운 짓을 해서 돈을 번 적이 없는데 대표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돈독 옳은 사람으로 비난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평가는 동생들에게도 영향이 갔고 결국 대표님은 동생들과의 만남을 꺼리게 되었어요. 동생들은 그런 사람들의 말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며 대표님을 설득했지만 대표님은 차마 동생들의 바람처럼 앞으로 나설 수 없었다고 합니다. 대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원들에게는 미안한 게 참 많아요. 저는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의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가족 같은 회사가 되자고 하는 거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결핍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동생들과는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다 보니 외로웠어요. 그래서 외로운 만큼 매일같이 얼굴을 보는 직원들에게 마음을 주게 되었고 그게 가족 같은 회사로 포장되었네요. 사실 직원들은 내 관심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표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만약 말로만 가족 같은 회사를 외쳤다면 직원들의 불만이 엄청났겠지만 저희 회사는 아니었어요. 대표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회사 힘들었을 때 직원 중에 한 명도 등 돌린 사람 없어요. 다들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족은 힘들 때 등 돌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사의 이익이나 눈앞의 돈보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준 대표님의 마음을 모르는 직원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감사할지언정 부담스러워할 사람은 없다고요. 대표님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인자한 미소를 띠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요. 모두가 나를 기다려줬을 때 그제야 마음이 한결 놓이더군요. 고마워요, 현주 씨. 대표님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저와 비슷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삶과 주변의 손가락질을 견뎌야 했던 인생이 이해됐습니다. 그 외로움을 달래고자 자신이 받고 싶은 사랑의 크기만큼 직원들에게 정을 쏟아주었던 대표님의 마음까지도 안타깝더군요. 대표님은 저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봤었다고 합니다. 마음 붙일 곳 없어 주변 환경에 휩쓸려 어찌할 방도를 몰라 하는 것이 느껴졌던 것이죠. 저를 그냥 두면 잘못될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회사의 이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표님은 위태로운 사람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던 것이죠. 대표님에겐 그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했으니까요. 현주 씨가 기운을 차려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어머니는 잘 지내시나요? 대표님이 저희 어머니의 안부까지 물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입사할 때 지나가듯 한번 이야기한 게 다인 것 같은데 그걸 여태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머니는 여전하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 대표님은 모든 직원의 사정을 꿰뚫고 있으셨습니다. 사계절 중 언제가 부모님의 기일인지, 자녀들은 몇 명이고 몇 살 정도인지까지 가까이서 일하는 저희도 모를 정보들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대표님의 과거와 마음 한쪽에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욱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대표님과 비슷한 상황을 겪었지만 저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제가 대표님에게 받은 은혜만큼 다른 사람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로도 저희 회사에는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입사했어요. 저는 다른 직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참고 기다려주었고 인간적으로 위로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는 스스로 포기한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한 회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회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던 부모님 용돈조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명절 등에 부모님 선물을 챙기는 것도 빠지지 않고 쭉 이어지고 있고 말이죠. 대표님은 어린 시절 힘들 때마다 낳아주신 부모님을 원망했었다고 합니다.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며 돌아가신 부모님을 원망도 하고 하늘을 향해 분노하기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동생들이 자라고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회사를 세워 직원들을 만나고 또 회사를 통해 그 직원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을 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원망하던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이 하지 못했던 효도를 가족과 같은 직원의 부모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이었어요. 이런 철학은 아마 저희 회사가 문을 닫을 때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아주 크게 사람이 전부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 잃어도 사람만 잃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다 잃어도 사람만 있다면 아무것도 잃지 않은 것이라는 대표님의 굳은 가치관은 저희 회사 직원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으며 회사의 발전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싶을 정도로 벼랑 끝에 몰려 있었던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회사에 그리고 기회를 준 대표님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